일화 우연과 소환. 태연은 29이었다. 서울 변두리 동네 파출소 태화지구대 이태연 순경은 어깨에 힘을 빼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한 듯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순경직이 보여서 원서 접수를 했을 뿐 그에게 정의 구현이나 사명감 같은 거창한 단어는 없었다. 그저 철밥통 공무원 월급 받으며 사고 안 치고 적당히 사람 돕고 적당히 순찰 돌다 퇴근해서 넷플릭스 보고 치킨 먹으면 그게 워라벨이지 뭐. 그날도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순찰이었다. 비오는 주말 밤 대로변 포장마차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 둘이 목청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 좀 적당히들 하세요 아저씨. 태연이 맥 빠진 목소리로 중재하려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몰래 소주를 마시던 10대들이 호들갑을 떨며 도망쳤다. 태연은 습관적으로 야 너네서 하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보란듯이 골목으로 내달렸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숨 쉬며 그들을 쫓아가던 태연의 눈에 10대 중 한 명이 떨어뜨린 가방에서 삐져나온 둔탁한 흉기가 보였다. 강도? 그저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 아니었다. 결국 태연은 몸싸움 끝에 기절한 아이를 체포했고 조사 결과 그는 연쇄강도 사건의 수배범이었다. 졸지에 대공적을 세운 태연은 이 일로 경찰서 강력계로 전격 발령받게 된다. 이 형사 자네 공이 아주 컸어. 썩어도 준치라고 역시 강력계 체질이야. 상사의 과도한 칭찬에 태연은 얼떨떨했지만 그래도 승진이라는 단어는 좀 설레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력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산더미 같은 서류, 밤낮 없는 비상호출, 그리고 무엇보다 끈적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건 현장. 이 형사 지금 이게 뭡니까? 석 달째 실적이 하나도 없어. 이대로 가다간 다시 파출소로 내려가야 할 판이야. 팀장의 질책은 매일 아침 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압박감에 찌들어 있던 어느 비 오는 밤 태연은 강력계 사무실 대신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겸 총싸움 게임이나 하려던 참이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갔는지 막 정리된 자리에 키보드 옆에 낡고 지저분한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갤럭시 폴더 같은 구형 폰이었다. 겉모습은 볼품없었지만 태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폰을 열었다. 패턴은 풀려 있었고 폰 바탕화면에는 달랑 하나의 앱만 깔려 있었다. 잠금장치 모양의 아이콘에 저승톡이라는 묘한 이름. 그때였다. 강력계에서 비상호출이 왔다. 위 형사, 여고생 변사 사건. 신월동 폐창고로. 지금 바로 출동해. 난생 처음 맞는 살인사건에 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현장으로 향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폐창고 한가운데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연한 곳에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싸늘하게 쓰러져 있었다. 팀원들이 현장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태연의 주머니 속 낡은 폰에서 갑자기 직마이너스 하는 강렬한 진동이 울렸다. 깜빡거리는 화면에는 아까 PC방에서 주었던 그 저승톡 앱이 스스로 번개 모양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알 수 없는 메시지 알림음. 폰 화면에는 섬뜩하게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접속 중이라는 글자가 뜬다. 태연의 등골을 차가운 무언가가 후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이와 첫 만남 그리고 10번의 글짓. 태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폐창고 바닥에 누워있는 여고생과 폰에 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접속 중 메시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일체였다. 반신반의하며 저승톡 앱을 터치했다. 채팅창이 열리고 정말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태연 누구? 보세요? 몇 초 후 화면에 답장이 나타났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여긴 어디지? 나 방금까지 학교에서 국어 수업 듣고 있었는데 왜 여기 있어? 태연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진짜다. 이건 정말 미친 상황이다. 죽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것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태연 혹시 몸은 좀 어떠세요? 기억나는 건 없고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몸이 좀 이상하긴 해.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메시지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아, 유진이가 내 가방 가지고 놀리면서 창고로 들어갔던 건가? 메시지. 유진? 가방? 창고? 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 소녀가 죽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을 조합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태연 유진이라는 친구랑은 좀 친했나요? 메시지 3.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걔? 아냐. 맨날 날 괴롭히는 애였어. 메시지 4.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내 가방. 새로 산 빨간색 가방인데 그거 뺏어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메시지 5. 빨간색 가방. 태연은 번뜩이는 직감에 현장을 다시 둘러봤다. 시신 주변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가 뒤집어져 있었다. 하지만 빨간 가방은 없었다. 태연 그 가방 혹시 어딘가에 숨겼던 건가요? 메시지 6.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내가? 아냐. 유진이가 그랬을걸. 맨날 나 따라하면서
내 물건 부수고 잃어버리고. 메시지 7. 태연 창고 어디쯤으로 유진이가 간 것 같아요? 메시지 8.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잘 모르겠어. 그 빨간 가방 찾고 싶은데. 메시지 9. 태연 혹시 창고 구석에. 메시지 10. 연결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화면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떴고 메시지 전송 버튼은 비활성화되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섬뜩하게도 메시지 한도 초과 1010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태연은 허탈하게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젠장 10번? 10번 만에 통신이 끊긴다고? 아, 하나만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았는데. 하지만 태연은 이내 냉정을 찾았다. 유진이라는 이름과 빨간색 가방. 결정적인 단서였다. 태연은 시신 옆에 엎어져 있던 작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학생증과 함께 유나라는 이름 석차가 보였다. 여고생 이름이었다. 저기 팀장님, 창고 구석이랑 외부 수색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태연의 외침에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태연은 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창고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피 묻은 빨간색 가방이 발견되었다. 가방 안에서는 유력한 용의자 강유진의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가 나왔다. 며칠 뒤 사건은 해결되었다. 강력계 동료들과 상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태연의 기적 같은 활약에 환호했다. 이 형사, 자네 정말 촉이 기가 막히는구만. 딱 10분 만에 범인을 찍어내는 베테랑도 이런 베테랑이 없어. 사무실은 연신 특진 신청서와 표창 상신서로 분주했다. 태연은 얼떨떨했지만 사건 해결의 쾌감과 함께 낡은 폰에 대한 호기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0번의 메시지라는 제한된 규칙. 이 미스터리한 저승톡이 자신의 강력계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3화 스무고개와 언론의 시작. 첫 사건으로 10번의 메시지 제한을 뼈저리게 느낀 태연은 밤새도록 저승톡 앱을 들여다봤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특별한 메뉴나 설명은 없었다. 그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채팅창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폰을 쥔 태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자신감에 가득 찼다. 죽은 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번 안에 모든 정보를 뽑아내야 한다. 태연은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스무고개와 같았다. 귀신이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내뱉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 퍼즐을 맞추는 것. 다음 사건을 위해 태연은 혼자서 수많은 가상 질문들을 연습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사건이 태연에게 떨어졌다.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에서 미세한 타박상과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강력계로 이첩된 사건이었다. 태연은 곧바로 주머니 속 낡은 폰을 꺼냈다. 저승톡 앱이 번개 모양으로 깜빡거리며 활성화되었다. 태연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계신 곳 주변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여기가 어디지? 나 분명히 차를 몰고 있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메시지 1. 태연 혹시 운전하면서 다른 차랑 시비가 붙었거나 이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누군가 내 차를 박은 것 같은 기분은 들어. 뒤에서 강하게. 메시지 2. 태연 몸은 어떠세요? 어딘가 불편한 곳은 없나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중략. 뭔가 답답해. 마치 짓눌린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옆자리.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 4. 태연 옆자리라면 동승자가 있었을까요? 메시지 5.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 아내랑 같이 드라이브 중이었어. 아내가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되네. 메시지 6. 태연 혹시 아내분과는 최근에 특별히 다툼 같은 건 없었나요? 메시지 7. 아내. 다툼. 그리고 뒤에서 박힌 충격. 태연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 퍼즐을 맞췄다. 그는 현장으로 뛰쳐나가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누군가 일부러 충돌을 일으킨 듯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다. 동승자인 아내는 실종 상태. 태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아내의 계획된 남편 살해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내가 사고 직전 남편과 싸우는 듯한 음성 녹음과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폰을 찾아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태연의 활약으로 범인이 밝혀졌다. 태연의 검거율은 날마다 고공행진을 했다. 연쇄 강도살인, 자살로 위장된 살인사건 등 강력팀의 난제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속속 해결되었다. 이태연 너 요즘 용하다 못해 신들렸다. 동료 형사들은 태연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원래 술만 마시면 잠만 자던 강력팀장이 이제 태연이 올린 특진 신청서에 서명하기 바빴다. 조용했던 강력계 사무실은 연일 태연 덕분에 승진과 표창 소식으로 북적였다. 지역 언론에서도 태연을 베테랑 못지않은 강력계의 신성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신월동의 명탐정, 강력계의 이순신 같은 오글거리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태연은 싫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묘한 우쭐거림과 함께 짜릿한 쾌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한편 저승사자들은 저승에서 태연의 활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망자들을 어르고 달래 저승으로 인도하는 옹건파 저승사자. 월도는 저 인간 덕분에 이승에 미련 남긴 영혼들이 너무 오랫동안 떠돌지 않게 되겠군. 나쁘지 않아. 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화 전국구 형사와 저승의 경고. 태연의 기적 같은 검거율은 결국 전국적인 특종 기사가 되었다. 페테랑도 울고 갈 강력계의 신성, 사건 해결률 1위 형사, 이태연 경위 하늘이 돕는 형사, 그의 비결은?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태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 일면에 실리고 주요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전국경찰청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태연은 과학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황당한 평가와 함께 표창을 받았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태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동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다. 저승톡을 이용한 사건 해결에 묘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음 사건이 빨리 떨어지기를 내심 기다릴 정도였다. 마치 강력계의 에이스가 된 듯한 기분. 이제는 저승톡 없이는 어떤 사건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것 또한 나만의 비결이라는 오만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승과 저승의 균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승의 미련이 남은 영혼들을 어르고 달래 저승으로 인도하는 옹건파 저승사자 대장. 월도는 태연의 저승톡 사용이 아직은 이승과 저승의 접점을 늘리는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월도는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때 가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저승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어차피 망자의 한이 풀려야 영혼도 쉬이 저승으로 향할 것이 아닌가. 반면 모든 망자를 무자비하게 거둬들이는 강경파 저승사자 대장 염라는 달랐다. 염라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질설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다. 감히 이승의 인간이 저승의 망자들과 소통하여 인과를 조작하려 드는가? 라며 경로했다. 염라는 태연의 행위가 저승의 질서를 해치는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부하들은 이승을 맘껏 활보하며 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연이 다음 사건을 위해 주머니 속 저승톡 폰을 꺼내든 순간이었다. 폰 화면이 갑자기 노이즈처럼 치즈직 마이너스하고 일렁이더니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경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 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경고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입은 피리 질서를 흐트러뜨릴 것이니 즉시 멈추지 않으면.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그를 감시하던 강력계 상사나 동료들의 시선과는 다른 근원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목을 죄어오는 듯한 섬뜩한 기분. 태연은 폰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 폰은 정말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대체 누가 그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